안녕하세요. 위인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사를 통틀어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왕, 바로 고려 제8대 왕 현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생아로 태어나 부모를 모두 잃고 암살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 왕이 되어 나라를 구한 인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992년부터 1031년까지 겨우 3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현종 왕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992년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고려는 6대 왕 성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성종에게는 왕욱이라는 작은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8째 아들이었죠. 이 왕욱이라는 사람, 그냥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라 왕실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왕실의 피와 신라 왕실의 피를 모두 이어받은 혈통만 놓고 보면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왕욱이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자기 조카딸이었습니다. 헌정왕후라는 분이었는데요. 전왕이었던 경종의 왕비였던 분이죠. 그러니까 왕욱 입장에서는 조카의 부인이자 학렬로 따지면 조카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관계죠. 하지만 고려 초기에는 왕족끼리 근친혼이 정치적 이유로 종종 있었습니다. 권력을 왕실 내부에 묶어두기 위한 거였죠. 그래도 이번 거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정식 혼인도 아니고 선왕의 왕후와 숙질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당시 성종의 집안 사람들이 뜰에 섭을 쌓고 불을 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삭의 헌정 왕후가 왕욱의 집에 있었는데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한 거죠. 성종이 급히 사람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윤리를 어지럽힌 죄를 범했다는 거였으니까요. 결국 왕욱은 멀리 사수연,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으로 귀양을 갑니다. 그리고 헌정왕후는 큰 충격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문에 이르자마자 산통이 왔습니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방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문 앞에 버드나무 가지를 휘어잡으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왕순, 훗날의 현종입니다. 헌정왕후는 출산 후 1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의 아버지 왕욱은 귀양지에 있었고요. 갓 태어난 현종은 졸지에 부모도 없는 그야말로 천혜고와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인데요. 부모를 잃은 갓난아기 현종을 성종이 보모를 두어 키우게 합니다. 이 보모가 아기를 돌보면서 자주 가르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라는 말이었죠. 아마도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단어였을 겁니다. 아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그래도 이 단어만큼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2년이 흐릅니다. 현종이 두 돌이 되던 해 성종이 이 아이를 불러들입니다. 조카의 아들이자 작은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한 복잡한 혈연 관계의 이 아이를 직접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현종이 성종을 보자마자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성종의 무릎 위로 올라와서 옷을 붙잡고 한 번 더 아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2살배기 아이가 처음 보는 어른을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을요. 보모가 가르쳐준 대로 남자 어른을 보니까 그게 아빠인 줄 알았던 거죠. 친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그저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다는 이유로 처음 본 왕을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고려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종이 부모 없이 자라는 아기의 처지가 너무 가엾어서 눈물을 흘렸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성종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아이입니다. 자기 작은아버지가 윤리를 어기고 낳은 사생아죠. 왕실의 스캔들이자 집안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보니까 그저 부모를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일 뿐이었던 거예요.
권력도 정치도 스캔들도 모르는 그냥 아빠를 찾는 두 살배기 아기. 성종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귀양지에 있는 친아버지 왕욱에게 보내주기로 한 거죠. 대량원군이라는 자귀도 주고요. 아이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조치였습니다. 현종은 이렇게 극적으로 아버지 왕욱과 만나게 됩니다. 사천, 그 먼 귀양지에서 부자가 상봉하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이때 왕욱이 어린 현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귀양 온 죄인이 사생아로 태어난 아들에게 왕이 되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먼 훗날 이 예언은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왕욱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현종이 5살 되던 해였습니다. 현종은 다시 한번 고아가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한 고아가 된 거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종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불리했습니다. 사생아 출신이라는 꼬리표,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 왕실의 스캔들로 인식되는 존재. 보통 사람이었다면 역사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현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아버지 왕욱이 세상을 떠나고 현종을 돌봐주던 외삼촌 성종도 병으로 붕어합니다. 그리고 성종의 뒤를 이어 목종이 왕위에 오르죠. 바로 이때부터 현종의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 목종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천추태후입니다. 그 유명한 천추태후요. 이분이 나중에 김치향이라는 사람과 간통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다음 왕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목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목종이 죽으면 누가 왕위를 이어받을까요? 태조 왕건의 적자, 그러니까 왕후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들의 핏줄을 따져보면 현종이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천추태후 입장에서 현종은 자기 아들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비록 사생아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혈통만 놓고 보면 왕위 계승 서열이 높았으니까요. 더군다나 현종이 영특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천추태후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이 아이를 제거해야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왕족입니다.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천추태후가 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현종의 머리를 강제로 깎아서 승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양주 삼각산에 있는 신열사라는 절에 보내버립니다. 왕자에서 승려로, 정치적 존재에서 종교적 존재로, 이렇게 신분을 바꿔버리면 설령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승려였잖아요 라고 발뺌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천추태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종을 절에 보낸 후에도 계속해서 암살을 시도합니다. 독이 든 음식을 보내고 자객을 보냅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천추태후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암살하려 했으며 하루는 내인을 시켜 독약이 든 술과 떡을 보냈다고요.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어느 날 천추태후가 보낸 궁녀가 신열사를 찾아옵니다. 손에는 술과 떡을 들고서요. 그리고 현종에게 이걸 먹으라고 권합니다. 직접 먹이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0살,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 늘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사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누가 음식을 가져오면 그게 진짜 음식인지 독인지 의심해야 하는 삶이요. 현종은 이 음식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택을 하죠. 자기가 먹는 대신 까마귀와 참새에게 먹여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요. 배가 고파도 함부로 먹을 수 없고 누군가 가져다주는 음식도 믿을 수 없고 일단 새들에게 먹여서 반응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열 몇 살 아이가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까마귀와 참새가 떡을 먹고 죽어버립니다. 현종의 의심이 맞았던 거죠. 정말로 독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고려사 최충순 열전에는 현종이 최충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음식을 보냈는데 신은 독약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에게 주니 까마귀와 참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바라옵건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절망이 담겨 있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현종 혼자만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목종이 계속해서 현종을 보호했고요. 신열사의 주지 스님, 진관이라는 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현종을 지켜줬습니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진관 스님이 현종이 머물던 방 아래에 굴을 팠다고 합니다. 천추태후가 보낸 사람들이 올 때마다 현종을 이 땅굴 속에 숨긴 거예요. 그리고는 소군이 산에 놀러 나갔으니 간 곳을 알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생각해보세요. 왕자가 땅굴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을요.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좁고 답답한 지하 공간에서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죽이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만화로 그린 역사책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관 스님이 땅굴에 숨은 현종에게 답답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현종이 오히려 조용해서 공부하는 데에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요. 이게 실제 대화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종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려사는 현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자애로웠으며 장성에서는 배움에 민첩하며 부지런히 공부하고 글씨를 잘 썼다고요. 암살 위협 속에서도 땅굴에 숨어 지내면서도 현종은 계속 공부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현종이 이 시기에 지은 시가 두 편 전해집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 가닥 물줄기가 백운봉에서 솟아나머나먼 큰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가니 바위 및 샘물이라 업신여기지. 말지라 머자나 용궁까지 다다르게 될 물이니. 어떤가요? 지금은 비록 바위 및 작은 샘물이지만 언젠가는 큰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이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비록 절에 숨어 지내는 신세지만 언젠가는 왕이 될 거라는 자신의 꿈을 시로 표현한 거죠. 또 다른 시도 있습니다. 꽃덤불 아래서만 논인다 말하지 말라 하루아침에 용되기 어렵지 않으리. 작은 뱀도 언젠가는 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기회가 오면 큰 존재가 될 수 있다. 현종은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단순한 야망이나 권력 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집념,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년을 견뎌낸 현종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1009년 강조의 정변이 일어난 거죠. 무신 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절에 숨어서 암살 위협에 떨던 승려가 오늘은 고려의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18살의 나이예요. 하지만 현종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거란의 침입, 개경 함락, 나주까지의 험난한 피난길, 그리고 귀주 대첩에 이르는 긴 전쟁.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종의 어린 시절, 그 중에서도 아빠라고 부르던 2살 아기가 어떻게 생존의 기술을 익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출신이 어떻든, 처음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절망 속에서도 준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땅굴 속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현종. 독이 든 떡을 까마귀에게 먹여보며 살아남았던 현종. 언젠가는 용이 되리라. 시를 쓰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현종. 이 소년이 훗날 고려를 구하고 150년 태평성대의 기틀을 닦은 성군이 됩니다. 1909년 2월 강조의 정변으로 18살의 현종이 고려의 왕이 됩니다. 절에 숨어 지내던 승려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현종이었다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보통 생각해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그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거나 아니면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뭔가 거창한 행사를 여는 것 말이죠. 하지만 현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내린 첫 번째 조치가 나옵니다. 교방을 없앴습니다. 교방이 뭐냐고요? 궁중의 기생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궁녀 100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낭원정이라는 정자를 헐어버렸습니다. 거기서 키우던 진귀한 새와 짐승들, 물고기들을 전부 산과 못에 풀어줬어요. 그리고 세금과 요역을 줄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8살. 청년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상징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궁녀 1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왕을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종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너희는 이제 자유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낭원정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왕들이 진귀한 동물을 모으는 건 일종의 권력 과시였거든요. 나는 이런 희귀한 것들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현종은 이것도 다 풀어준 겁니다. 현대로 치면 어떨까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경호원을 대폭 줄이고 청와대에서 기르던 명품 반려동물들을 동물원에 보내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너희 원하면 다른 데 가도 된다고 선택권을 준 것과 비슷합니다. 권력의 상징을 스스로 내려놓는 거죠. 하지만 현종의 진짜 모습은 즉위년 12월에 내린 교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교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짐이 외람되게 조업을 이어받아 삶과 큰 기반을 계승하게 되었다. 여기서 외람되게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감히 외람되게 큰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미 겸손함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백성들을 자유롭게 기르느라 쉴 틈이 없으면서도 하나의 덕이라도 미덥지 못할까 혹은 올바른 윤리가 무너질까 늘 염려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18살 청년이 왕이 되자마자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기 권력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해치려던 사람들의 복수도 아니에요. 백성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덕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까? 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다음 대목입니다. 현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온갖 일들을 혼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법이니 마땅히 신하의 도움을 받아 함께 건곤지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왕들이 종종 내가 왕이다, 내 뜻이 곧 법이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좋은 왕들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데 현종은 왕이 되자마자 나 혼자는 안 된다. 너희가 도와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통치 철학이에요. 현종은 왕권이 신하들과의 협력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독재가 아니라 협치를 추구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종이 그냥 신하들아 도와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직책별로 구체적인 임무를 당부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상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에 있어 임금이 빠뜨리는 것을 보완하고 적절한 정책을 건의할 것이며 시국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 왕업을 도우라. 재상은 그냥 왕의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놓친 부분을 채워주고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신하들이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야에 묻힌 현인을 잘 찾아내어 그가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인사에 공정을 기함으로써 아부하는 무리들의 말을 배격하라. 여기서 아부하는 무리들의 말을 배격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현종은 자기한테 아첨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보통 권력자들은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종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상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림에 있어 죄인을 불쌍히 생각해 가혹한 행위나 형벌을 내리지 말 것이며 정상을 잘 참작함으로써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죄인을 불쌍히 생각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죄자라고 해도 사람이니까 그 사정을 살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법과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 관리들에게는 애민 정신을 간직하고 만물을 아끼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했고요. 변방을 지키는 장수들에게는 부대를 잘 조련하여 용맹한 군사를 길러내되 군율의 해이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현종은 정말로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18살의 말이죠. 그리고 교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 너희들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은 밤낮으로 게으르지 말고 시종일관 충성을 변치 말지어다. 아, 하늘이 가까이 감시하면서 이미 훈계를 내리셨으니 내 마음이 게으르지 않아 이미 하늘에 감응한 바 있도다. 이제 더욱 정성스럽게 나의 행동을 반성함으로써 나날이 새롭게 경사를 더해가기를 기대하노니 그대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미래를 보장받기를 원하노라. 그대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미래를 보장받기를 원하노라.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끌 테니 너희는 따라와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입니다. 현대 정치로 치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저 혼자서는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장관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실수하면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인지를요. 권력을 잡자마자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방금 전까지 암살 위협에 떨던 정치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종이 이런 말을 그냥 립서비스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현종 재위 기간 내내 그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현종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신하는 항전하자고 했고, 어떤 신하는 외교로 풀자고 했고, 어떤 신하는 일단 피하자고 했습니다. 현종은 이 모든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때로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신하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종은 공을 세운 신하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이건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건데 강감찬에 대한 대우가 대표적입니다. 강감찬이 나이가 들어 사직을 청하자 현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면서 사흘에 한 번만 조회에 나오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정년이 지난 공로자에게 명예직을 주면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냥 수고했어. 이제 쉬어가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부 마이너스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은 개혁.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현종이 이런 일들을 전쟁 중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1010년에 거란이 쳐들어와서 수도 개경이 함락됐어요.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그 험난한 피난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현종은 국가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18년 그러니까 마지막 거란 침입이 있던 바로 그 해에 현종은 오도양계 체제를 완성합니다. 오도양계 체제가 뭐냐고요?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이에요. 경도호군 현진으로 이어지는 이 체계가 현종 때 완성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까지는 지방이 제대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거든요. 지방 호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현종이 피난 갈 때 그렇게 고생을 한 거죠. 지방 아전이 왕한테 대들고 왕의 행렬을 공격하기까지 했잖아요. 현종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각 군현에 호장 등 향리의 정원을 규정하고 향리들의 공복도 제정했어요. 그리고 1022년에는 향리들의 호칭까지 개정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방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제는 지방 호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전쟁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보통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개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종은 전쟁 중에도 이걸 밀고 나갔어요. 현종의 개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주창수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각 주마다 창고를 설치해서 흉년에 대비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지역별 비축미 제도인 셈이죠. 명군급 고법도 있었습니다.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 군역을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한창인데 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에게는 군역을 면제해준 겁니다. 효도를 장려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를 만든 거죠. 구분전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요즘의 국가유공자 지원 제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매년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백성들을 풀어주는 일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종 때 사형수 3심제로 이어져요. 사형수는 3번 심리해야 한다는 제도죠. 여러분, 이런 제도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전부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흉년의 굶주리는 백성,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 전쟁으로 가장을 잃은 유가족,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을 돌보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 현종은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정치를 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에 있을 겁니다. 현종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땅굴에 숨어 지내야 했고 음식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현종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관 스님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를 숨겨준 사람들, 목종처럼 계속 보호해준 사람들, 채충순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 현종은 알았던 겁니다. 약자가 어떤 기분인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때 얼마나 감사한지를요.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궁녀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준 거죠. 자기가 겪었던 그 답답함과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땅굴에 숨어 있을 때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 경험이
왕이 되어서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철학으로 이어진 겁니다. 고려사는 현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자유로웠으며 장성에서는 배움에 민첩하며 부지런히 공부하고 글씨를 잘 썼다. 또 시문과 사장을 좋아해 한번 보고 들은 것은 다 기억했다. 특히 자애로웠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많습니다. 똑똑한 지도자도 많아요. 하지만 자애로운 지도자는 드뭅니다. 특히 권력을 쟁취한 직후에는 더욱 그렇죠.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권력은 사람을 부패시킨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현종은 달랐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고요. 이게 가능했던 건 현종이 권력을 목적으로 본 게 아니라 수단으로 봤기 때문일 겁니다. 권력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권력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자세 아닐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권력을 잡았다가 아니라 이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말이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현종의 첫 단추는 완벽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신하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백성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이런 첫 단추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현종을 도왔던 겁니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이 싸워준 것도 양규가 목숨을 바친 것도 김숙흥이 끝까지 싸운 것도 하공진이 거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나라를 지킨 것도 모두 현종이라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구나.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백성들을 착취했다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목숨을 걸고 싸워줬을까요? 아마 모두 도망갔을 겁니다. 실제로 2차 침입 때 많은 신하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던 건 현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그의 첫 선택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8살 청년이 보여준 리더십. 권력을 잡자마자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고 신하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당부하고 백성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고 이 모든 게 즉흥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땅굴에 숨어서 공부하던 그 시간들, 암살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그 경험들이 왕이 되었을 때 빛을 발한 겁니다. 현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라는 것. 진짜 강함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고난이 미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위해 큰 희생을 했을 때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말이죠. 말로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아는 그 기분이요. 현종은 자신을 위해, 아니 정확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신하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강감찬은 주로 귀주대첩의 영웅으로 나오죠. 거란군 10만을 물리친 명장으로요. 하지만 강감찬은 단순히 군사적 천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신이었어요.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선 엘리트 관료였죠. 생각해보세요.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를 통과한 고위 공무원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문무를 겸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신이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감찬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략가였어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있기 전부터 강감찬은 계속 전쟁 준비를 주장했습니다. 거란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고요. 실제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신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복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외교로 풀자고 했어요. 하지만 강감찬은 끝까지 주전론을 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 거란은 동아시아 최강국이었습니다. 거란 성종 야율융서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강감찬은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것도 확신에 차서요. 이게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증명됩니다.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수도 개경은 함락되고 거란군이 한반도를 유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강감찬이 아닙니다. 양규와 김숙흥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강감찬에 비해 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여요 전쟁에서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강감찬보다 더 중요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이 시작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양규와 김숙흥이 북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거란군은 40만 대군입니다. 이들이 쭉 밀고 내려와서 개경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보급선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압록강 근처에서부터 개경까지 엄청나게 긴 보급선이 형성되는 겁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바로 이 보급선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거란군이 지나간 길목을 점령하고 통주와 귀주 같은 요충지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거란군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기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귀주에서 김숙흥이 거란군 1만 명을 격살했어요. 양규는 의주 지방 문호대 전투에서 적 2,000명을 사살하고 포로 3,000명을 구출했고요. 이수와 성령의 추격전에서는 적 2,500명을 사살하고 1,000명의 포로를 구출했습니다. 여리참 전투에서 적 1,000명 사살, 1,000명 구출. 애전 전투에서 1,000여 명 사살. 여러분, 이 숫자들을 합쳐보세요. 양규와 김숙흥이 구출한 포로만 해도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죽인 거란군은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단순히 거란군을 죽이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포로를 구출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많이 죽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포로 구출에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포로들이 바로 고려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란군이 쳐들어오면서 수많은 고려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노예로 만들려고요. 전쟁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거란으로 끌려가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잃고 자유를 잃는 거죠. 양규와 김숙흥은 이들을 구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고려는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거든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이들을 구출하면 나중에 다시 군사로 동원할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너희를 구하러 간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 거란군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지킨다는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런데 1011년 1월 비극이 일어납니다. 애전이라는 곳에서 양규와 김숙흥이 거란 성종의 친위군과 마주친 거예요. 거란 성종이 직접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최정예 중에 최정예죠. 그리고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양규와 김숙흥의 부대는 소수였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퇴해야죠. 살아남아야 나중에 다시 싸울 수 있으니까요. 전략적 후퇴,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양규와 김숙흥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뒤에 구출한 고려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양규와 김숙흥이 그동안 구출한 포로가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요. 이 사람들이 뒤에 있는데 양규와 김숙흥이 후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거란군에게 잡히는 거예요. 양규와 김숙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저 백성들이 도망갈 시간을 줘야 한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화살이 떨어질 때까지, 병사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처절하게 싸웠어요.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떨어지고 병사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고 힘이 다해 양규와 김숙흥 이하 고려군은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했다. 전원 전사.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만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양규와 김숙흥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겠죠. 하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저 백성들이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양규와 김숙흥의 희생 덕분에 3만 명의 백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고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건 양규와 김숙흥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화는 다른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고려 전역에 퍼집니다.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이 백성을 구하다가 전사하셨다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슬퍼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장군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구나. 이게 바로 사기입니다. 전쟁에서 사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백성들이 나라를 믿어야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고려 전체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중에 귀주대첩의 승리로 이어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현종은 양규와 김숙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현종은 양규와 김숙흥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들은 북방을 지키는 장수였고 현종은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거란을 막아달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었습니다. 단순히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백성을 구하면서 죽었어요. 현종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먼저 양규를 공부상서로 추중했습니다. 죽은 후에 관직을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양규의 아내 홍씨에게 직접 조서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통 왕의 조서는 왕이 대략적인 내용만 지시하면 한리막사라는 전문 작가가 글을 쓰거든요. 왕이 직접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종은 양규에 대한 조서를 직접 썼습니다. 왕이 직접 붓을 들고 한자 한자 써내려간 거예요. 그만큼 양규에 대한 현종의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조서의 내용도 감동적입니다. 양규의 부인에게 평생 매년 쌀 100섬을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규의 아들 양대춘에게는 교서랑이라는 관직을 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그 자녀에게 공무원 특채 기회를 준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 손편지를 쓴 거예요. 김숙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군직으로 추중하고 그 어머니에게 매년 쌀 50섬을 지급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현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1019년 현종 10년에 양규와 김숙흥을 공신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5년 후인 1024년에는 사만후벽 상공신이라는 공신호를 추중했습니다. 사만벽 상공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건 태조 왕건이 건국 공신들에게 내려준 공신호예요. 그러니까 양규와 김숙흥을 고려를 세운 건국 공신들과 동급으로 대우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조 왕건과 함께 나라를 세운 사람들과 200년 후에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같은 등급으로 평가한 거예요. 너희들이 없었다면 고려는 망했을 것이다. 너희는 나라를 다시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단순한 포상이 아닙니다. 현종의 철학이 담긴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만큼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은 건국 공신과 같다. 그리고 현종의 손자 문종은 양규와 김숙흥의 초상화를 그려서 공신각에 봉안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공신들의 초상화가 있는 그곳에 양규와 김숙흥의 얼굴도 걸린 거예요. 양규와 김숙흥만이 아니었습니다. 하공진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공진은 현종의 몽진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갈 때 거란군이 바로 뒤까지 쫓아왔었죠. 10수리밖에 안 떨어진 거리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45km 정도요. 이때 하공진이 거란 성종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고려왕은 이미 전라도 남쪽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고려의 남쪽은 수천 리나 됩니다. 쫓아봤자 못 잡을 겁니다. 거란 성종은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여기서 더 쫓아가면 보급선이 너무 길어진다. 게다가 양규가 계속 뒤를 찌르고 있다. 위험하다. 결국 거란 성종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공진의 거짓말이 현종을 구한 거예요. 만약 거란군이 계속 쫓아왔다면 현종은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고려는 끝이었겠죠. 하공진은 거란의 인질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거란 성종이 회유했습니다. 우리 편이 되면 높은 벼슬을 주겠다. 하지만 하공진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처형당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란 성종이 화가 났던 거죠. 현종은 하공진을 잊지 않았습니다. 상서 공부실랑에 추중하고 영정을 그려 제사 지냈어요. 그리고 진주성에 추모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강감찬입니다. 귀주 대첩의 영웅이죠. 전쟁이 끝나고 현종은 강감찬을 직접 마중 나갔어요. 왕이 신하를 마중 나간다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강감찬의 공을 높이 산 거죠. 영파역까지 나가서 강감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지은 누각에 올라가 주연을 베풀었어요. 현종이 직접 강감찬의 손을 잡고 금으로 만든 8가지 꽃을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줬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왕이 신하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는 장면이요. 이건 단순한 포상이 아닙니다.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영파역의 이름을 흥이역으로 바꿨습니다. 기쁨을 일으킨 역이라는 뜻이죠. 승리를 기념한 거예요. 강감찬에게는 천수현계국남이라는 자귀와 시급 300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충현 모안국 공신이라는 공신호를 줬어요. 충성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공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세월이 흘러 강감찬이 나이가 들었어요. 84세까지 살았으니까 정말 장수한 거죠. 강감찬이 나이를 이유로 사직을 청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고했습니다. 푹 쉬세요라고 하겠죠. 하지만 현종은 달랐습니다.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흘에 한 번만 조회에 나오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정년 퇴직한 공로자에게 주 2일만 출근하세요. 대신 급여는 그대로 드리고 당신의 자리는 남겨두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규의 아들 양대춘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양대춘은 아버지가 전사했을 때 어렸습니다. 현종이 교서랑이라는 관직을 줬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양대춘은 성장해서 훌륭한 관료가 됩니다. 아버지처럼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어요. 그리고 계속 승진합니다. 안북 대도호 부사를 거쳐 결국 재상까지 올라갔어요. 재상이요. 나라의 최고위 관직입니다. 총리나 국무총리 같은 자리죠. 물론 아버지 양규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상까지 갈 수 없어요. 양대춘 본인도 능력이 있었던 거죠. 고려사는 양대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과 신하들의 신뢰가 두터웠다.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 그 아들을 돌봐준 왕,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를 섬긴 아들.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현종이 양규의 유족을 돌본 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어요. 양대춘에게 기회를 준 거죠. 내 아버지는 위대했다. 그리고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양대춘은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재상까지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현종은 왜 이렇게까지 신하들을 챙긴 걸까요? 물론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공을 세운 신하를 잘 대우하면 다른 신하들도 나도 공을 세우면 저렇게 대우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충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현종의 행동을 보면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왕이 직접 조서를 쓴다는 것, 전사한 장수의 부인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 그 자녀의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 이건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현종은 진짜로 고마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안해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아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구나.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어쩌면 현종 자신의 과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종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진관 스님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숨겨줬고 지체문이 끝까지 지켜줬고 목종이 계속 보호해줬어요. 그때의 고마움을 현종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답하려고 했던 거죠. 현종의 이런 태도는 고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예요. 후대 왕들도 현종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유족을 돌보고 초상화를 그려 모시고 이게 바로 국가유공자 예우의 시작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기억하고 그 가족을 돌보는 것.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실행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현충일이 있죠. 6월 6일입니다. 이날의 유래가 바로 현종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종이 거란 전쟁 전몰자에게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의 제사를 지낸 게 시작이에요. 1000년 전 현종이 시작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쟁이 끝나도 계속 기억하고 챙깁니다. 진짜 리더는 죽은 사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도 돌봅니다. 유족을 챙기고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줍니다. 현종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땅굴에 숨겨준 진관 스님, 끝까지 지켜준 지체문, 보호해준 목종. 이들이 없었다면 현종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종은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답이 진심이었기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현종을 위해, 아니 고려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시간에는 현종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특히 금교역 전투에서 보여준 대담함과 3차 침입 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경이 포위되고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종이 어떻게 100명으로 300명을 격퇴하고 나라를 구했는지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위인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현종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신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특히 양규와 김숙흥, 하공진, 강감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종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진짜 리더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을 세운 사람을 더 높이 올려줘요. 진짜 리더는 희생한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